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하반기쯤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정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물가 지수 상승분도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방향성을 대해서 베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수 투자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돌아온 반가우 ETF 오늘 9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섹터나 업종 ETF를 많이 다뤄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지수에 투자하는 그 ETF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지수에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팀의 송승현 선임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여전히 뭐 좀 답보 상태이긴 한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중국이 일단은 좀 봉쇄를 좀 풀고 있고 미국에서 조사하는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중단한 게 좀 있고, 그렇죠. 네, 또 미국에서는 또 관세 인하 얘기가 나오고 서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랑꼴리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별 종목보다 오히려 지수 쪽을 기초자산하는 투자처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대표 지수를 기초자산하는 ETF를 한번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방금 얘기했던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빠진 만큼 빠졌다 미국 증시가 이제 다시 봐야 하는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씩 나와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을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여태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하반기쯤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정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4월만 하더라도 4월 CPI가 8.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제 전월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낮아진 수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똑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70도로 상승하는 것과 20도로 상승하는 것과 70도로 상승했다가 20도로 상승하는 것 자체도 이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승세가 드디어 이제 각도가 꺾이기 좀 둔화됐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한 5월, 6월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서서히 정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S&P 500 종목들 중에서 이제 유통 종목들 있잖아요. 유통 소비재 종목들의 재고가 전년 동기비 26%가 늘었다고 해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늘면은 그만큼 공급이 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가격이. 그렇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보면 뭐 수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공급의 원인이 좀 컸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는 네네네. 그만큼 이제 공급 쪽면에 있어서 완화가 될 것이다. 뭐 지난번에 제가 원자재 ETF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인플레이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이 아니라 이제 공급에서가 문제가 된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인상 측면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격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미국 현지에서 이거에 대한 이유로 드는 예시가 이제 타겟이라는 유통 마트 매장 유통 매장 마트 같은 매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매장이고 정말 지역별로 많은 매장인데 타겟이 며칠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재고 삭감을 위해서 이미 주문한 상품들 특히 이제 가정용품이라든가 이런 주문을 취소를 하겠다. 기존에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고는 떨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이제 안 팔고 지금 당분간 안 팔고 재고 떨어야 되니까 중단하고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것도 다 취소시키고 재고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이제 팔겠다 뭐 이런 재고를 거죠. 다운시켜서 이거를 다 재고를 소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타겟 쪽에서 얘기한 건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타사에서는 타겟만의 이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타겟 자체가 워낙 유통망이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타겟 매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재고를 떨어버린다고 하면 사실 월마트나 기타 뭐 그런 우리가 아는 대형 마트 체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만큼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피크고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주택 얘기하자면 미국 주택 가격도 이제 좀 안정화가 시작이 됐다는 점이 이제 지표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미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부동산 지수를 산출하는 데가 기관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하나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개인 주택 플랫폼으로는 진로라는 곳이랑 진로요? 네, 진로. 이 진로 말고. 진로라길래. 네네. 진로. 진로. 네. 주택거래 온라인 플랫폼 유명한 군데가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미국의 진로 그리고 혹은 레드핀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레드핀이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자사야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지수화를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이렇게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는데 주택 중개 가격이 전년 대비는 상승을 했는데 기존 주택 매매가 일단 동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물 등재수, 그러니까 올라온 매물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된 매물 중에서 5% 정도의 매물은 가격을 다운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리스팅을 했대요. 근데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근데 이 5%라는 수치가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3년 내 최고 수치예요. 이게 사실 미국이 2020년 이후에 이제 락다운이 심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다들 집에만 생활하니까 다들 교외로 나가자. 우리나라도 지방이나 중심 벗어난 지역들에서 이런 현상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파악한 바로도 뭐 대형 평수가 이 정도 좀 더 인기가 많아지고 거주하려는 그런 수요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도 2020년 이후 2021년 정도 그런 현상이 강하게 보였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하는 데 있어서 꽤 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물가 지수 상승분도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도 결국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좀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이유가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락다운을 좀 풀잖아요. 봉쇄를 푸는데 3, 4, 5월에 봉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수요가 둔화가 된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중국 지역에서 락다운이 심한 곳이 상해나 북경 같은 도시, 대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들이 일제히 생산 중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수요, 특히 뭐 아연이라든가 구리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30-40% 수요의 30-40%가 중국 동네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장이 일제히 멈춰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원자재 수요 감소하죠. 지금 이제 슬슬 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또 이제 많이 소비할 텐데 이건 약간 좀 가변적이네. 이건 좀 변할 수가 있겠네. 가변적이긴 한데 이미 쌓이는 재고를 털어야 되니까. 털어야 되니까 그 이슈도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 쿠션이 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뭐 내려간다기보다도 어쨌든 상승세를 적어도 멈추지. 둔화되지 않을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락다운 직전에 이제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자사 완성차 가격을 계속 올리는 형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글로벌 모빌리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경감되는 그래서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사는 거죠. 안 사면서 내구 소비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게 좀 가격 인상을 저해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덜 오를 것이다 하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높아서 이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거기서 파급돼서 전 세계가 다 몸살을 앓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 건데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또 연준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 잡기가 그렇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물가 잡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채권 얘기도 나와요. 그죠. 결국 이 물가 제가 맨 처음에 왜 인플레이션 시작했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안정이 되면은 연준이든 뭐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빅스텝으로 50bp, 75bp 올릴 것도 그냥 정상화를 위해서 천천히 25bp씩 차근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통화정책 긴축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완화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요지였고 이제 10일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10일에 이제
5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6월 달에 FOMC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5월 수치가 계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달에 몇 BP로 올리냐. 이게 좀 5월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결정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런 트렌드가 조금 둔화된 트렌드가 시작됐기 때문에 5월 달에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약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금리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니까 이 채권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채권 투자자들이 아마 연초부터 포지션을 들고 오셨으면은 올 초뿐만 아니라 네. 최근 한 1년 동안 채권 쪽 계신 분들은 되게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금리 올라가고 증권사든 운용사든 채권 그렇죠. 운용하시는 수익률이 분들은 엄청 떨어지니까. FICC 쪽 테이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뭐 당연한 이슈지만 뭐 연준이 뭐 테이퍼링 한다지, 그 다음에 또 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포지션 수익률들이 다 이제 낮아지고 마이너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조짐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래서 작년 7월 정도까지, 작년 7월 달이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채가 플러스를 기록했었어요, 수익률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0개월 만에요. 어쨌든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왔으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투자 등급 스프레드,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 국채랑 하이엔드 스프레드 차이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보통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가격은. 반대로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거면은 회사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이제 회사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특히 투자자들이 어쨌든 높은 스프레드,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채는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회사채를 사음으로써 지는 리스크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금리 인상을 했어도 아직까지 이 스프레드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 스프레드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회사채로 어느 정도 회사채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든 국채든 보면은 다 안정된 우량채 위주로 이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량채나 혹은 투자 등급채, 적어도 이 위주로 이제 좀 매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세이브로라고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매주 한국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ETF, 역의 ETF 주식 리스트를 뽑아볼 수 있어요. 원래 ETF 뽑아보면 항상 나오는 게 TQQQ, 나스닥 3배, 나스닥 마이너스 3배. 약간 그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흥미로운 점은 회사채나 국채 ETF들이 상위권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기준이에요. 전체 3위, 순매수 3위가 VCIT라는 뱅가드 중기 회사채 ETF입니다. 그래도 그 위에는 미국 채권 ETF, 전반적인 채권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장기채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본드 인덱스, 글로벌 채권, 또 혹은 20년 이상 장기채. 장기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관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보다 채권형 ETF가 좀 많이 올라온 점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국채는 너무 낮으니까 국채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우량한 종목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높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었다. 투자자들이 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회사채 시장. 회사채 시장이 약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신호에서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만 하다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지금 증시가 살아면은 아무래도 종목을 우리가 좀 접고
이제 지수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좀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직접적으로. 네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아까도 제가 계속 우량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주식 접근에 있어서도 우량 종목, 대형 우량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두 화 전에 다뤘던 이제 배당귀족주도 정말 네네네네네.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들고 올 종목들은 좀 낙폭이 좀 많이 있었던 나스닥 100. 나스닥. 네, 나스닥 하면 이제 많이 이제 가슴 아프신 분들이 최근에 많죠. 무슨 뭐 4% 5% 빠진 거 1도 아니어갖고 그쵸. 지수가 YTD로 32% 넘게 빠졌으니까. 막 이건 선 넘은 거 아니냐 막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지냐. 근데 나스닥 100은 또 좀 다르잖아요. 나스닥에서 또 엄선된 그쵸. 종목들이 들어간 거니까. 나스닥에서 이제 상위 100 종목들. 우리 코스피 200 뭐 이런 거죠. 네. 그렇다고 사실상 그렇다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워낙 아시겠지만 나스닥 자체가 리스크 높은 종목들도 많고 기술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기술주가 거의 한 50% 사실상 50%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가 불리한 장이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두들겨 그쵸. 맞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두들겨 맞은 만큼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는 게,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애들이 펀드멘털이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맷집이 세. 맷집은 세시됩니다. 단단해졌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주식쟁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 왔다. 네. 그 구간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항상 빠지면 빠지면 왔다. 네, 맞다. 어. 그 제스코어라는 그 통계 지수인데 표준 편차를 장기 평균 대비 나눈 지표예요. 근데 네. 이 지표가 0을 넘었다는 건 표준 이하, 밑을 내렸다는 건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그 퍼가 또 낮아지면서 이제 장기 평균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 주가는 평균을 회귀한다라고 네.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은 평균을 회귀한다. 네. 지금 평균 미만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격언이 있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도 있더라. 저 지수가 뭐 기술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일단은 사람들이 회귀 본능을 따져서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 네. 이제는 좀 이제 회귀할 시점이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지수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네네네. 더욱더 그래도 회복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 100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볼 시점이 됐다. 편입을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역시나 우리가 항상 이 ETF를 소개할 때 하는 얘기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ETF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지수 쪽 미국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여러 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를 이제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담은 ETF들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죠. 나스닥 100의 상위 10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네네네.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다 아는 종목이에요. 뭐 애플, 예. 뭐 네, MS, 네. 아마존, 테슬라, 뭐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메타,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펩시, 어도비 뭐 이런 우리 모두가 아는 종목들입니다. 거죠. 근데 이 종목들을 왜 나스닥 100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스트 스코어 평균 회귀, 네네. 그거를 이제 변동성으로 봤어요. 네네네. 변동성 기준으로 뽑아보면은 이 어쨌든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얘들을 모아놓으면 확실히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로 하는 게 좀 나을 수밖에 네, 없다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도 변동성이 아무래도 4월보다 5월이 높았고 5월보다 6월이 높았는데, 이 높은 와중에 있어서도 지수가 10종목 평균 한 것보다 낮습니다. 그죠. 지수 이게 변동성이요. 우리도 업종 지수를 보면 네. 업종 지수는 뭐 1%, 뭐 2%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치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수가 그 정도면 개별 종목은 막 2배, 3배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합쳐놓으면 좀 지수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좀 그 변동폭이 좀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실히 작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외시장에서도 막 장 마감 이후에서도 막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ETF들은 어쨌든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여러 종목별로 다 이렇게 그 비중별로 축소를, 그 영향력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낮게 반영이 되고, 하지만
또 방향성은 또 제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방향성을 대해서 베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수 투자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어떤 상품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나스닥백에 투자하는 상품들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QQQ 인베스코사에 있는 QQQ. 이거는 다 이태번 해외 쪽 해보신 분은 다 들어보실 만한 QQQ. QQQ에서 QQQ를 바탕으로 이제 플러스 3배에서 TQQQ, 마이너스 3배에서 SQQQ, 플러스 2배에서 QL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된 상품들이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타이거 나스닥 100 상품이 있고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결국 이 역의 역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계좌를 하느냐, 무슨 통화로 투자를 하느냐, 뭐 세금의 문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구성 종목은 똑같고,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연금 투자, 연금으로 투자를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번째 하고 있는데 기술 투자는 ETF는 처음 이제 소개를 해봐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이 빠졌던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어서 미리 또 이럴 때 알고 관심 갖고 투자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기업들도 뭐 우리가 알만한 곳들이니까 한번 나스닥백 기술사는 ETF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이제 10번째 주제로 또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